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최근 아주 친한 친구놈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러 갔다가 지난 일이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원 시절 조교인 아내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아내는 공부와 일을 멈추고 오로지 살림과 내조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났죠. 아내는 계속 살림하며 아이들도 살뜰히 키웠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모두 성인이 되고 직장 근처로 출가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 뒤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우울하네. 뭐가 우울해? 당신 갱년기라서 그래? 갱년기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집에 없으니까 뭔가 허한 게 이상하네. 괜히 우울해지고. 당신이 너무 품 안에 자식처럼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애들도 성인인데 이제 자기 살 길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애들 없어서 허전한 것도 있는데 뭐랄까 내 임무가 다 끝난 것 같아. 당신도 알겠지만 집안 살림하고 당신 내조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동안 온전히 내가 없었잖아. 난 이제 나이 들었고 아이들도 다 키워서 더 이상 챙겨야 할 것도 없고 당신도 이제 곧 대학 교수 자리 퇴임할 거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벌써 이 나이에 쓰임을 다한 것 같아 우울하네. 우울할 게 뭐 있어? 이제부터 되려 편하고 좋지. 애들 다 컸지. 거기다 이제 당신 시간 충분히 보내면 되는 건데 뭐가 우울해. 이제부터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 앞으로는 당신만 생각하고 지내면 되지.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못 해본 것도 하며 당신 인생 즐겨. 용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웬일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다 하고? 우울하다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고. 고마워. 당신 말대로 앞으로 날 위해서 살아볼게. 그 후로 아내는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찾아보기도 하더군요. 그러다 제게 그동안 못 만나고 지낸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됐다며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뭐 입고 나갈지 기대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기분 좋게 술도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았나 보네. 맛있지 않던 술까지 마시고 오고. 그러게 말이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미있고 좋더라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나서 시간 보낼걸.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몰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봤자 이렇게 출가하면 끝인데 말이야. 그래, 당신 신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네.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종종 만나서 즐겁게 지내. 안 그래도 자주 보기로 했어. 아내는 그 이후로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노는 것으로 무리한 일생을 채워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어찌나 신나하던지 세상 살맛난다며 표정도 밝아지고 늘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니 전 안심이 됐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내심 걱정됐었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하라고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정이 넘어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제 들어오는 거야? 술도 많이 먹었네.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말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 그래도 너무 늦게 다니지는 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나가면 항상 술만 마셔? 술 냄새가 아주 온 집안에 진동한다. 아유 잔소리는. 당신이 내 엄마? 놀다 보면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이래. 언제는 뭐 내 생각만 하면 살라며. 그건 그런데 걱정돼요 그렇지.
아이고 됐네요.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 애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요. 아, 그리고 나 용돈 좀 더 줘. 뭐? 얼마 전에 용돈 줬잖아. 벌써 다 썼어? 아니, 저번에 친구들 만났을 때 밥값이 꽤 나왔는데 한 친구가 그걸 다 계산했거든. 그런데 친구들이 나보고도 한 통 내라고 하네. 명색이 교수 부인인데 한번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친구들 못 만나기도 했고. 겸사겸사 내가 한턱 쌌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 아무튼 알겠지? 그럼 부탁할게. 아내 말을 듣고 용돈을 주었는데 그 뒤로도 수시로 용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받는 거에서 나눠 쓰기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노후에는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아내가 달라는 대로 용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들 키울 때보다 아내에게 더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더군요. 거기다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전화하면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하거나 모임 친구들과 여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한 이후 아내는 모임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일상을 바쁘게 보냈어요. 나중에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없는 것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쩐 날은 옷장을 보며 신경질을 내더군요. 아휴, 도대체가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 그리고 입을 옷이 왜 없어? 옷장에 옷이 차고 넘치는구만. 차고 넘치면 뭐해? 입을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백화점에 가서 옷도 좀 사고 신발도 사고 간 김에 가방도 하나 봐야겠어. 당신 원래 옷 잘 안 사 입잖아. 신발이며 가방이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그럼 친구들 만나는데 구질구질한 옷 입고 가? 명색이 내가 교수 사모님인데 애들은 얼마나 꾸미고 다니는지 당신은 모르지? 내 나이 정도면 명품 가방이 수두룩해야 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야 품위가 서는 거고. 내 친구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더 잘 입고 다니더라. 내가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몰랐던 거야. 알았으면 진작 꾸미기 바빴지. 그러니까 나 내일 쇼핑 좀 하게 당신 카드 좀 줘. 당신 이번 달에 받아간 용돈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다 카드까지 쓰겠다고? 아니, 당신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정말 서운하네. 그동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았는데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계속 공부해서 교수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기껏 희생해서 애들이랑 당신만 보면 뒤치다거리 했더니만 겨우 이깟 돈으로 핀잔을 줘? 따지고 보면 그동안 내 노동값 받는 거야. 당신 일하다 퇴근하면 끝이겠지만 살림에 퇴근이 어딨어? 온종일 집안일 하랴 애들 키우랴 거기다 당신까지 챙기랴 내 몸은 10개라도 부족했다고. 당신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는 거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노후 자금도 없어질 판이야. 당신이 나한테 받았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이번 달에 쓴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돈을 써도 누가 한 달에 그렇게 쓰겠어? 상식적으로 이건 당신이 도를 넘은 거야. 당신 정말 돈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굴 거야? 그럼 그동안 내 노동값이라도 달란 말이야. 아니면 내 노후자금 한번 미리 다 당겨줘도 되고. 참, 당신 퇴직하면 퇴직금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반 나눠. 당신 교수 생활할 동안 내가 내조한 덕도 있잖아. 나 그 정도는 받을 권리 있어. 허허이, 이 사람 참. 집사람의 돈 욕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제 퇴직금까지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물론 퇴직금 받으면 아내와 함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이렇게 반을 아예 나눠달라고 할 줄 몰랐죠. 그로 인해 돈 문제와 아내와 신랑이 하는 일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니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에는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축하해 주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겨 그런 걸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꽤 됐습니다. 결혼식 마무리하고 아들이 따로 제게 오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오늘 들어온 축의금이에요. 그래?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네. 이걸로 너희 신혼집 살림에 더 보탬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한다, 아들. 감사해요. 그리고 이 축의금은 우선 아버지가 가져가 주세요. 이걸 내가? 아니, 너희들이 챙겨야지. 아버지 지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정도 나온 거기도 하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놈아. 부모로서 자식에게 보탬되고 싶은 마음을 이리 몰라? 너 자꾸 아빠 마음 무시하면 정말 섭섭하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바로 신혼여행 가면 이 돈 챙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돈 금액이 꽤 커서 은행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들고 가기 불안해서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집에 가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 말대로 큰돈이니 불어날 수 있지. 그럼 내가 가지고 가서 맡아놓고 있을 테니까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때 줄게.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아들이 부탁하는 저는 축의금을 챙겨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잘 보관해 두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궁금한 듯 이게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신 그 봉투 뭐야? 아까 세훈이가 건네는 것 같던데? 이거 축의금. 축의금? 그걸 왜 세훈이가 당신한테 줘? 나한테 말도 없이? 잠시 맡긴 거야. 금액이 꽤 되는데 이 큰돈을 신혼여행 갈 때 가져갈 순 없잖아. 당장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말이야. 큰돈?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뭐 이것저것 대충 계산해보면 한 5천 정도 돼. 뭐? 5천? 아니 무슨 축의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대 그래? 그러게 나도 금액 듣고 놀랐어. 감사하게도 여러 지인분이 큰 금액을 넣어주셨더라고. 참, 당신 지인들도 왔었나? 아까 인사 나누는 것 같던데. 응, 아까 왔었지. 그런데 바빠서 얼굴만 비추고 갔어. 안 그래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전화 좀 하려고. 그런데 친구들이랑 전화하면 수다로 이어져서 통화가 길어지네. 당신 먼저 씻고 자. 난 통화 마치고 알아서 잘게.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피곤한지. 씻고 나 먼저 일찍 잘게. 아내는 친구들과 통화한다고 다른 방으로 갔고 저는 많이 피곤했는지 씻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영 신경이 쓰였는지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는데 아내가 손에 줄이 묶인 채 누워있고 제 손에도 줄이 묶여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더니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 안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소리쳤어요. 당신 누구야? 제 목소리를 듣고 안방을 뒤지던 낯선 이는 흠칫 놀란 듯 싶더니 열린 서랍 속 축의금 봉투를 발견하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긴장을 풀고 놀란 마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울고불고 난리난 아내의 손에 묶인 줄을 겨우 풀어주고 제 손에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살면서 도둑이 든 것은 처음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매우 놀란 듯했죠.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보니까 저쪽 방을 통해서 침입한 것 같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쪽 방 창문이요? 그 창문은 잘 열어놓지 않은데 왜 열려 있었지?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아까 열어놨어. 친구랑 통화하다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창문을 열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는지 닫는 걸 깜빡했나 봐. 내 실수로 도둑이 든 거였어. 미안해 여보.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미안하긴. 됐어, 괜찮아.
당신이랑 내가 안 다치고 무사한 것만 해도 어디야?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 세훈이 축의금인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렸으니 어떡해. 지금 돈이 문제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야. 세훈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걱정하지 마. 세훈이 축의금은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나저나 당신 어디 다친 데 없어? 난 괜찮아. 당신은? 나도 어디 다친 곳 없어. 그래, 다행이다. 괜히 나 때문에 도둑이나 돌고. 그래도 우리 둘 다 해코지 안 당하고 무사하니 다행이야. 만약 잘못됐어 봐. 아유, 난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 그래, 우리 둘 다 어디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앞으로 나머지 일은 경찰에 맡기면 되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네, 우선 오늘은 문이랑 창문 점검하시고 주무시고요. 저희는 수사하는 대로 뭐 좀 나오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찰관님, 도둑 잡을 수 있는 거겠죠? 돈이 꽤 크긴 한데 우리 아들 축의금이거든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말씀해주신 인상착의로 봤을 때 얼굴을 다 가린 상태이니 수사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 CCTV도 뒤져볼 거지만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순찰도 더 강화하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내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아들의 축의금을 도둑 맞았다며 속상해하였고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경찰분께 연신 부탁했습니다. 저도 아내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못 찾을 때 제 돈으로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 아내에게는 우리 서로 비밀로 하자고 했고요. 그렇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날 일을 서서히 잊어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하던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보였어요. 경찰서에서 아내에게도 연락한 건가 싶어 아내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인 잡혔다는 연락받고 왔어요. 그나저나 범인은 이 사람입니까? 저는 아내 옆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놀라서 경황이 없었기도 했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도 했지만 얼핏 실루엣이 맞는 것 같더군요. 아직 얼굴은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강 봤을 때 생각보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님과 더 대화를 나누려고 아내 옆에 앉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앉아있는 아내 손목이 이상해서 봤더니 수갑이 보였거든요. 여보, 당신 손목에 그 수갑은 뭐야? 당신이 왜 수갑을 차고 있어? 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아내한테 수갑을 채우셨어요? 제 물음에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하지만 이 사람은 현행범으로 잡힌 거고요. 부인은 같이 공모한 정황이 밝혀져서 여기 계신 겁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공범이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야기해봐. 지금 형사님이 뭔 오해를 하고 계신 거지? 그렇지. 그럴 리 없잖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 물음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 눈을 피했어요.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전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주체 못하는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내리쳤어요. 아내는 제게 뺨을 맞고 놀랐는지 한 손으로 뺨을 감싸고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공범? 당신이 공범이라고? 내가 이놈이랑 짜고 치고 돈을 훔쳤다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감쪽같이 나를 속여?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래?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 있지. 어미로서 자식 돈에 눈이 돌아갔냐? 여보,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신이 아니었나 봐. 당신 말처럼 그러는 게 아닌데. 당신 이 자식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공범으로 여기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더는 날 속였다간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말해.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 출가하고 집에서 혼자 있으니 외롭고 쓸쓸했나 봐. 친구들 만나서 노니까 사는 맛 나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더라고. 그러다 친구들이랑 같이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남자들이랑 놀았어. 그냥 한번 재미삼아 논 것 뿐인데 몇 번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랑 잤어? 갈 때까지 간 거야 지금? 네 입으로 불륜 저질렀다는 소리 하는 건 맞지? 미안해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술김에 저지른 일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 여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고 이 남자를 그냥 재미삼아 만난 거였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고 그때처럼 연애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신이 났나 봐. 그럼 여태 내가 준 돈으로 이놈이랑 펑펑 쓰면서 놀라다녔냐? 감히 내가 번 돈으로 딴 놈이랑?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젊은 놈한테 미쳐서 돈 다 쏟아붓고 그동안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닐 동안 조금도 나와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자식들이랑 나만 보고 산 당신이 어떻게 우리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냐고?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해 봤어? 엄마라는 사람이 젊은 놈이랑 불륜 저지르고 거기다 하나뿐인 자식 축의금까지 손댄 거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 거냐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속 흐느끼더니 자식이란 말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는지 급하게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저지른 죄 달게 받을게.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비밀로 해줘,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세훈이가 이거 알면 얼마나 날 미워하겠어. 그냥 내가 잠시 미쳤던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돈만 줬어도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날 위한 삶을 살라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 그래도 그동안 행복했어. 집에만 갇혀있다가 여러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 같았다고. 내가 당신하고 아이들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만 더 한 게 이렇게 되고 말았어. 변명하지 마. 좋아하니까. 네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 죄는 달라지지 않고 넌 우리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어. 난 이 사실 한 톨의 거짓도 없이 아이들에게 다 전할 거고 아무리 미쳐도 도덕성은 잃지 말았어야지. 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 사실은 널 망가뜨리고 있었겠지. 불륜을 저지른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인데 내 연남이랑 짜고 아들 축의금을 훔친 건 정말 최악이야. 넌 엄마 자격 없다. 아내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제게 용서를 구했지만 전 그런 아내를 못 본 척하며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오라고 했어요. 얼추 아들의 퇴근 시간이라 생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미리 아들에게 그동안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했고 아내의 잘못도 다 털어놓았죠.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더니 의자에 앉아 수갑을 차고 있는 아내를 보자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아내도 뭔가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했어요. 세훈아, 엄마가 나 미안해. 정말 너한테는 얼굴 볼 자신이 없을 만큼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엄마가 미쳐도 곱게 미쳤어야 하는데 너한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해. 응? 그렇지만 세훈아, 엄마 널 정말 사랑해. 잠시 엄마가 미쳤었다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도 싫지만 너희들과도 헤어지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발 이 못난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엄마가 평생 너희들에게 지은 죄 갚으면서 살게 해줘. 옆에만 있게 해줘, 제발. 진짜 엄마가 이러고 있을 줄 몰랐네. 아버지 말씀 듣고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내 눈으로 수갑차고 있는 엄마 모습을 보니 다 사실이었구나. 엄마, 정말 미안한데 앞으로 2번 다시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진짜 내 엄마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싶으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창피해. 앞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자식으로서 철룡 끊는다고 죄를 지었다면 기꺼이 그 죄 달게 받을 테니까. 앞으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아버지, 가요.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 저와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큰 소리로 우리를 불렀지만 아들과 저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서에서 전달받기로 내언남은 현행범이니 징역 살게 되었고 아내는 공범이지만 징역은 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아내 짐을 싸서 집 앞에 모두 내놨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담받은 변호사를 통해 아내와 이혼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가끔 얼굴만 보여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우리 가족 모두 아내에게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제게 아내는 없고 아이들에게도 엄마란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랜만에 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다녀오니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직도 그때가 참 놀랍네요. 저는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평안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